오늘은 그냥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끝내고 좀 움직이는 것 같던 시장이 또 꾸물꾸물 좀 상황이 좀 약간 흐린 날로 가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고 있기도 하고, 혼동스러운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우리나라 장이 좀 안 좋았죠. 예. 이 계속 미국처럼 뻗어가면 좋은데, 그나마 이게 이렇게 간당간당 버티고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다른 아시아 시장을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아 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다 세게 깨졌어요. 중국도 많이 깨졌는데 저희 잘 버티고 있죠. 사실 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0.77인데 저희는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약세장으로 끝났어요. 미국은 그 전날 월요일 날 좀 괜찮더만,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은 상대적으로 약세장으로 끝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 나오시는데 이분이 하실 말은 똑같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유가는 계속 탄력을 받고 올라가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구리 가격도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금값은 머리를 세게 들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얘는 주가가 요망하다는 얘기가 들리면 금값은 더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주가가 불안정해서 위험성이 더 높아지면 모르겠지만, 현재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의 예측이나 이런 것들로 놓고 보면 주식이 향후에 유망하지 않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등했던 게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이 움직임하고 여기 보면 원자재 움직임하고 일정 수준 상관관계를 지금 갖고 움직이고 있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하셨죠. 한마디 하셨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미 경제가 좋아질 거고 올해는 금리 인상 안 한다 이거예요. 이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미국하고 중국의 성장률이 IMF에서 올해 미국 전망은 6.4, 중국은 아마 8.4라고 얘기를 했을걸요. 그래서 둘 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기는 뭐 1분기 경제 성장률 20%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왜 이거 어디서 이 근거를 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년 동기 대비 20%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래도 안 되는데 8%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측치가 나오는데, 여하튼 이게 이제 실제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그 calculated risk blog.com에 나오는 6가지 중요 지표들 가끔 보여드렸었죠 예전에. 이거는 항공기 여객기인데, 이게 여객기 관련된 통계인데, 이게 예전에 2019년도, 이게 2020년도, 요 빨간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대비 이게 퍼센트인데 60% 좀 넘어섰어요 지금. 그러니까 2019년도에 6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레스토랑 같은 거, 점유율인데, 이 빨간 건 플로리다고요. 이 검은색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플로리다 일부 지역은 이미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고, 이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한 20% 초반대? 여기 보시면 20% 10% 후반대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약률이. 그래서 레스토랑도 많이 회복이 된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극장인데 작년에 이제 극장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텔 점유율인데, 이건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이게 2019년, 이게 2009년이네요. 이게 2009년, 이게 이제 00년부터 20년까지 평균, 이게 2020년이었는데,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의 회복 국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번에 2021년도가 그걸 넘어섰고, 이제 추세적으로 과거 패턴의 중간치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개솔린 사용량인데요. 이 개솔린 사용량이 흔들리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시, 이거는 이거 그 일반 대중교통 사용률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은 상대적으로 꺼리고 있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뉴욕시 지하철인데, 뉴욕시는 한번 타격을 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중교통 쪽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거 이외에 개솔린 사용량이라든가
혹은 뭐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영화 혹은 항공, 레스토랑,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뭔가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 간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은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IMF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눈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저게 좋아지는 건 좋은데 저걸 이미 다 반영하고 주식시장이 확 밀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세 가지 차트인데요. 이 빨간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여기 약간 보랏빛 이게 1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근데 1년 국채 수익률을 그냥 1년 정기예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코어가 아니고 전체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IT 버블 붕괴 이후에 금리를 올린 게 2004년도 5, 6월 달인가 기억이 좀 명확하진 않은데 그 시점이거든요. 2004년도 중반입니다.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잘 보시면 이 1년 국채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 아래로 있으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죠. 이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자 소득 생활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금리를 올려주면서. 그러면서 일정 수준 이제 요게 지속되니까 여기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여기 있죠. 1년 국채 수익률은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올리고 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기간이 1년, 2년, 거의 3년 지나고 나서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건 이 빨간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이 갭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10년 국채 수익률도 가지고 있을 만하죠. 금리를 커버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잘 보시면 그렇게 커버한 때가 계속 지속되질 못하고 이렇게 막 붙어 있는 때가 지속돼요. 여기는 이제 오히려 역전됐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채권을 들고 있다가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보면 자산 가치가 준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로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연준이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이자 소득자들은 정기예금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겁니다. 이런 패턴을 현재 연준들은 계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행동을 유지하고 있고 이 행동이 작동이 현재는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왜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가 예측한 거는 다르게 한쪽 방향으로 아랫 방향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다른 걸로는 죄송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요동치면서 박스권을 형성했죠. 대규모로 자금을 유동성을 낮게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의 가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뒤에 상승했다가 요번에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자금을 대규모로 푼다고 해서 지금 연준이 행위를 하고 있는 작동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현재로서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금리를 장기간 동안 안 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지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움직임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0년도 7월 달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2015년도 12월 달에 처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미국은 안 올리고 계속 버틸 겁니다. 물론 그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수요가 굉장히 위축돼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이 확 내려갔잖아요. 이 확 내려간 것 때문에 여기가 아니죠. 여기 이렇게 확 내려간 것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지금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때 작년 3월하고 지금 3, 4월, 5월은 다르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맘때가 되면 또 올해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연준에서 금리를 한동안 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쭉쭉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물가가 압력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경제만 괜찮아진다라고 느껴지면 이거 올리게 될 거고, 그래서 빠르면 올 4, 4분기 초반인 10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코로나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고 내년도 되면 가시적으로 백신이나 이런 효과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예측될 수 있는 올 하반기 한 10월 달쯤에 립서비스 정도로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금리를 올린다,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하튼 현재는 이 차트로 놓고 보면 연준이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은 그냥 주식시장이 너무 오른 것 때문에 위험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보면 계속 자산 가치는 줄어드는 패턴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이걸로 저희가 느껴볼 수 있는 거는 보험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채권 쪽에서 투자해서 이익을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으로 현재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운용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연금 같은 경우, 채권형 연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채권형 투자 상품이나 이런 것들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꽤나 많이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예측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위로 뻗고 있고 중국 주식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CSI 300입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차이는 명백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 약간 그러니까 그 버블이 껴 있다거나 부동산 시장에 혹은 잘못 그 자본이 지출돼서 움직이고 있는 잘못된 뭐 과잉 투자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은행이 공격적인 어떤 미국처럼 양적 완화의 행보를 안 보이고 있죠. 약간 긴축의 모드를 걷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못 밀려오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계속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두 가지 영향으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얘가 성과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성과는 반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가 중국하고 미국이 따로 놀면서 글로벌 경제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계속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중단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조급하게, 그러니까 미국 쪽의 시장만 쳐다보지 말고 중국 쪽에서 쌍하게 매수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채권 시장을 보면 이게 이 캔들 차트가 닥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보라색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우리나라 거고요. 이 뭐 고동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일본 재팬 지수, 검은 게 중국 지수거든요. 잘 보시면 닥스 지수하고 서구 유럽이죠. 미국 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 좀 이전 시점으로 놓고 보면 이 조정 국면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본도 지금 약간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선진국 섹터 안에서 놓고 보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선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2월 달에 급격히 밀고 올라온 걸 반영해 보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밀고 올라왔죠.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그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을 잘 떠받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고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미 앞에서도 보셨지만 아시아 시장의 이머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버팀이 끝나고 나면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밀고 올라갈지 지금 예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시장이 크게 어떤 충격이 없이 비동조화 형태로 계속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글로벌 경제가 전부 다 경기 확장 국면의 사이클에 있다면 동조화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동조화가 올라가는 방향 쪽에 동조화될 것이냐, 내려가는 방향 쪽에 동조화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지, 한쪽은 밀려내라고 한쪽은 밀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일시적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머징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머징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겠지만 지금은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조차 없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동조의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시아 시장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제 약간 약세로 끝났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약간 또 아랫방향으로 조정을 보일 건지 이거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상승인지 아랫방향인지. 아크펀드를 제가 계속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크펀드의 특이점은 최근에 이게 이 캔들 차트가 아크펀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테슬라거든요. 그런데 아크펀드의 편입 비중을 보면 테슬라가 10%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상위 15개 기업이 다 합해보면 60% 정도 되거든요. 15개 기업이. 근데 가장 포지션이 큰 애가 윗방향으로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이후에 보시면 괴리가 벌어졌죠. 이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어느 것들이 밑으로 밀고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냥 한 방향으로만 계속 쏟은 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업들, 언텍이라든가 테크 관련, 그러니까 언텍트 기업이나 테크 쪽 중에서 언텍 유망주들 이런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다 움직였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선별해서 잘 주식을 고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개미들이 가장 작년에 쉬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눈 감고 잡아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특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좀 더 그러니까 이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었던 게 그런 쪽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고배수를 노리고 그런 쪽으로 무모하게 투자한 사람이 가장 최고의 성공 투자자가 됐다는 게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패턴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고 그런 쪽으로 계속 쳐다보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크펀드의 움직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 보면 뭐 사이버 테러를 위해서 금융시장이 뭔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 이외에 뭐 또 한 가지 뭐 아케고스 최근에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빅스 때문에 큰 변동성을 보일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거기다 또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요동을 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작년 3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연준이 과거에 작동한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할 것이며 현재 그 행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연준의 행동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 행동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또 특히 지금까지 눈으로 봤던 미비한 조정 말고 급격히 세게 조정을 받으면 연준이 또 나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떠받치는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 게 이게 기준금리고 이 초록색이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각종 대출 프로그램을 처음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주가가 급락하면서.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 이걸로 안 되니까 QE1을 작동했거든요. 그래서 QE1 작동하면서 주식이 바닥을 형성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죠. 이게 뭐 인플레이션 문제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장은 흔들리게 됩니다. 경기 회복이 미흡하다거나 향후에 확신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로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QE2를 또 진행하면서 이게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받쳐지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걸로도 안 되니까 이걸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걸 또 진행한 거예요. QE2를. 그 다음에 시장이 급락했는데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2011년도 5월 달부터 스물스물 올라온 남유럽 금융위기하고 그 스탠드앤푸어스가 미국의 스탠드앤푸어스인가요? 하여튼 가물가물한데 미국의 국채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그때 이제 급락했던 거거든요. 그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작동시켰고 그 뒤에 다시 올라오면서 QE3를 또 작동시켰어요.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이 행위를 계속 할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급격히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고 어떤 급격한 이유 때문에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연준이 무슨 짓을 해서 주식을 떠받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 진행 작업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기서 보여주는 게 향후의 연준의 행보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간 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장기간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연준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그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연준은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알파로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6.3%대인가 요 시기쯤에 버냉키 의장이 그 출구 전략과 관련된 얘기들을 했다가 한번 주식시장에 출렁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아마 QE3를 진행했을 겁니다. 제가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그래서 실업률이 일정 수준 상당히 더 내려오지 않으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이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 버티게 될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게 연준이 예측하지 않은 것처럼 갑자기 그러니까 급격한 인플레이션, 예측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이상 연준에서는 금리를 출구 전략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급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내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준은 장기적으로 금리를 안 올리는 패턴을 보이게 될 거고, 시장이 급격히 조정받으면 계속 떠받치는 행위를 무엇이든 할 거예요. 지금까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뱉었죠. 연준이 그냥 지금 800억 달러하고 400억 달러를 매수하겠다. 국채하고 모기지 채권. 그래서 그런 어떤 카드를 아끼고 있다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를 하나씩 내밀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걸 떠받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저가 매수의 기회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